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조금 일찍 줌을 시작을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저희가 지금까지 그, 그러니까 제가 많은 설명들을 드렸는데, 어제 한 분이 좀, 어,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했던 내용을 좀 찾아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워낙에 많이 올려가지고 숫자가 거의 60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신 걸로 해서 그냥 한번 다시 일반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관심도 없었고 뭐 그다음에 걱정이 돼서 알려주지도 못한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하나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저희 KOK가 이 재단이 설립이 되고 KOK 플레이 앱이 론칭이 되고 거기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쭉 늘어나면서 만 5년이라는 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KOK 플레이 앱을 최초로 개발을 한 사람이 한국인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99%가 99% 이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KOK 플레이 앱은 중국 남경대학교의 세진이라는 교수가 뭐 그 개발을 한 걸로 그리고 그 이후에 한지욱, 뭐 박성준, 장여조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앱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2019년 9월경에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라는 컨퍼런스 행사를 뭐 개최하면서 시작이 된 게 KOK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신 그 쉐쉘 공화국의 초대 그러니까 재단 설립이 됐을 때 그때 재단 이사장이 누구였느냐? 뭐 나와 있는 걸로는 정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 임정환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법인이 설립이 될 때 개인 몇 명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일종의 어, 법무법인, 법무지원업체 이는 그 OCI라는 이 법무지원업체가 파운더로 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일기 재단 이사장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임정환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황동섭이라는 사람이었고 일기 1대가 그렇고 일기 2대가 강지훈이라는 어, 재단 이사장이었었어요. 모든 일의 시발점은 이 사태가 벌어지는 그 최초의 그 계약 관계 뭐 이런 걸 따졌을 때 이 강지원이라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 제대로 그 수사가 좀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강지원이라는 사람도 풀어야 돼요. 김판종 씨 외에도 강지원이라는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지원이라는 사람과 제 3기 재단 이사장 최영규 이사장 사이에 거의 한 1년 정도의 갭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1기 1대 2대라고 하고 2기가 빠지고 3기가 최영규 이사장, 4기가 지금 그
토마스 프레이 이렇게 되는 이 이사장의 그 어떻게 보면 뭐 역대 이사장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추가로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문제가 왜 발생이 됐을까? 그 발생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게 초창기에 어, 정치권 사람들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개혁의 플레이라는 게 스캠 코인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런 정치권의 사람들이 이, 이 피해를 많이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 단체도 있고 뭐 그 내용만을 이렇게 들었을 땐 또 그럴싸한데 저는 정치권의 사람들은 어디든지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은 내비치는 게, 일상적인 그 정치인들의 행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내용을 100% 이해를 하고서 가는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컨퍼런스의 그 행사, 그, 뭐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4차 산업과 K 콘텐츠, 뭐 이런 식의 타이틀을 내거니까, 당연히 그런, 어, 정치인들도 참여를 했을 거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전에 사용을 했던 자료를 하나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이 사건이 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를 간단하게 이거 수차례 보여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국민은행과 같은 이런 금융기관이 자체 전산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시스템 구축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데하고 계약을 하겠죠. 그랬을 때 이 개발 용역사한테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뭐 자산이라는 게 이 금고라든가 뭐 현금으로 처박아 놓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는 통장, 그러니까 자산 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객들의 개인 통장의 암호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뭐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할 건지 이런 관련 서류들을 이 개발 용역사한테 넘기겠느냐 이런 거와 이런 걸로 비교를 좀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안 하지요. 그다음에 우리로 따지면은 국민은행을 KK 파운데이션 재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개발 용역사를 뭐 앞에 나타난 걸로 보면은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미디움 어 주식회사 미디움 두 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관련이 있는 건 케어케 플레이 앱 운영권을 인수를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정윤호라는 사람 주식회사 미디움의 정윤호라는 대표는 케어케 플레이 플랫폼 구축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요 케어케 플레이 앱에 대한 운영권을 이게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미디움 리미티드가 3주일 후에 주식회사 미디움 INC로 또 그거를 양도를 한 거지요. 계약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에서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그 국민은행에서 그 국민은행 고유의 뭐 모든 자산들을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 쪽에서는 50억 개에 해당이 되는 오너 월렛, 그 다음에 저희들이 스테이킹한 비트이더 USDT KOK, 이거의 스테이킹 지갑도 이 개발 용역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개개인의 지갑에 들어있는 자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개인 키, 이거를, 이거조차도,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고 이 개발 용역사가 가지고 있다. 그 개발 용역사가 누구냐?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서 그 미디움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미디움 리미티드는 페이퍼 컴퍼니 일종의 그냥 자본금 1달러의 기술력, 기술 인력이라고는 저는 제로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파운더로서는 3명이 들어가 있지만은 뭐 3명 정도가 들어가 있겠지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몇 명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은 여기에 기술 인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 KOK 파운데이션 재단이 최초로 계약을 미디움 리미티드하고 그러니까 미디움 파운데이션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3주일 후쯤에 미디움 INC 주식회사 미디움과 계약을 했다는 거고 근데 여기에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를 보면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매출 자체가 2021년도 계약을 할 당시 이때 이전에는 거의 매출이 없는 자본 잠식에 가까운 회사였다. 이 자본 잠식에 해당이 되는 기사 내용이 여기에 보시다시피 블록체인 전문 기업 미디움 21년 상반기 실적 발표해가지고 자본 잠식 끝내고 흑자 전환. 이게 언제쯤에 기사냐? 2021년 7월 19일자 이 그 기사예요. 그리고 이 2022년 11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재단이 보유해야 될 거, KOK를 제외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이 모든 것을 이, 제가 며칠 전에, 한 1, 2주일 전에 96,700 몇 달러, 뭐, 이더리움이 3,694달러, 이때 계산을 했을 때 약 26억 4천만 달러 정도인데, 이걸 환율 1,400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약 3조 7천억 정도가 됐다. 이거를 제가 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 자산들이 KOK 50억 개 플러스 스테이킹 되어 있는 그 스테이킹 되어 있던 비트이더 USDT 이 세 가지를 찾는 데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법적 대응도 하고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비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KOK 재단에서 보관을 해야 될 이런 자산을 계약 관계에 있는 개발 용역사, 뭐 자기들은 운영사라고도 하고 제휴사라고도 하고 협력사라고도 하고 용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회사에다가 이런 자산을 넘길 거냐? 거기에 줄 이유가 없죠. 그거는 미친 짓이요.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이 내용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서, 어, 이 역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일단은 그 KOK 재단하고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2021년 4월 15일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기사에 이거 뭐 하나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다 보여드렸던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이름은 똑같은데 LTD 홍콩이라는 거, 요거를 잘 보시고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보여드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수를 15일 했다고 그 KOK 어 KOK 플레이 플랫폼을 인수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누가 했느냐?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에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 밑에 보시면은 15,000 TPS를 상회하는 미디움의 고성능 뭐 이런 것들을 채용한 그런 어 그 그러니까 플랫폼 구축을 하는데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것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미디움 INC라고 돼 있고 여기서는 미디움 리미트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다른 쪽의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중앙일보, 동아일보 거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투데이를 들어가 보면은 어 이게 지금 안 들어가네요. 갑자기 사라졌네. 존재하지 않는 걸로 이걸 빼버렸네요. 그 사이에. 이거 요청을 했는가 보네요. 아, 그래서 결국에 3주일 후에 이 계약 관계가 어, 미디움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미디움 리미티드에서 그 미디움 INC로 바뀌었다. 그게 하나 일단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그러니까 계약 관계가 엉망진창이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KOK의 자산만을 따졌을 때 KOK 자산은 사실은 50억 개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재단이든 어디든. 왜냐하면은 이미 나가 있는 것 중에서 거래소에 몇억 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산 이전을 한 또 뭐 몇억 개가, 커뮤니티 풀로 넘어갔고, 그거를 수합을 해주면서 수합을 해주고, 수합을 했던 KOK는 또 어떠한 지갑에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커뮤니티 풀로 넘어갔던 수합을 해줬던 개혁회의는 또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가지고 있다. 크립티드든지 뭐 그 주식회사 미디움과 관련되는 쪽에서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개혁회의는 이렇게 제외를 하는 이유가 개혁회의는 가치가 없어요. 뭐 0.0003달러 뭐 그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은 그거를 50억 개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곱하기 0.0003을 하면은 150만 불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시를 하셔도 된다. 근데 우리가 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이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거에 대한 개념이 또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또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 PPT 자료인데, 요거를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는 KOK 개인 지갑에서 재단이 가지고 있는 스테이킹 지갑으로 바로 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넣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출금 주소를 넣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출금을 하게 되면은 내 거에서 빠져나가는 건 무조건 하고 출금이에요. 스태킹을 하는데도 출금이고, 다른 그 거래소에 있는 내 지갑으로 보내는 것도 출금이고, 내가 내 가족이든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는 것도 출금이에요. 그럼 반드시 출금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스테이킹이라는 것만을 놓고 봤을 때는 출금 주소를 넣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런 단계들을 쭉 거쳐가면서 이거 천천히 놓고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요 보라색 부분을 누가 개발을 했느냐? 앱 개발자는 주식회사 미디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개인 지갑에서 스테이킹 지갑으로 넣을 때, 스테이킹을 할 때 이 지갑 주소를 모르고 넣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 보라색에 있는 이 부분의 절차만 거치면은 저희 지갑에 들었던 여기 예를 들면 여기는 뭐 KOK를 500개를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요 500개가 KOK 내 지갑에 들어있던 500개가 빠져나가요. 뭐만 하면은 요 박스 안에 있는 보라색 박스 안에 있는 이 그 절차를 실행을 하면은 내 지갑에서 분명히 빠져나가요. 그런데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어느 지갑으로 지갑 주소가 있는 주소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내한테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불송치를 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요 사람이 김판종 씨예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암호화폐는 반드시 어떠한 주소에서 어떠한 주소로 빠져나가야 돼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여기에 국민은행의 개인 그 통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개인 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단 스테이킹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국민은행 또는 뭐 기업은행 이런 그 은행에 통장, 즉 계좌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여기에서 국민은행 계좌에서 기업은행 계좌로 또는 다른 국민은행 계좌의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내 그 통장 계좌에서 출금 계좌를 지정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나가지를 않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결국에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거는 비트, 이더, USDT, KOK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트, 이더, USDT는 현재의 시가도 최고의 시가를 가지고 있고 그 시가는 거래소의 시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데 KOK는 가치가 없으니까 일단은 KOK는 제쳐두고 생각을 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헷갈려 하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내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원화를 가지고서 그 투자를 했다라고 또는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 원화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둔한 질문까지 해요. 내가 투자를 했던 내가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 원, 몇 백만 원을 투자를 했고 스테이킹을 했다는 그 원화는 지금 재단에서 가지고 있느냐, 운영사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돌이켜 보시면은,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K뱅크든 농협이든 이런 국민은행이든 뭐 이런 그 우리나라에 있는 5대 가상 자산 거래소,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다가 어 거기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행에 원화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요 입금을 한 상태에서 출금을 하는데 최소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최초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 최초로 하는 경우에는 48시간을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한번 사용을 한 사람은 24시간을 대기를 해야지만이 다음에 이 국내 거래소로 내가 내 통장에 들었던 게 국내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해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원화가 이 그러니까 암호화폐, 트론이든 리플이든 또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이런 것들은 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들은 다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원화는 이 트론이든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든 이런 것들을 매수를 딱 한과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원화는 없어지죠.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내가 샀던 트론,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그런 것들을 매도를 한 사람이 내 원화를 가져가요. 딱 팔면은 원화로 이 암호화폐를 판 사람이 가져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저희가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어, 일반 은행에 넣어가지고 거래소로 내보낸 이 원화는 첫 번째로 이런 암호화폐를 삼가 동시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가상자산 듣는데 어쨌든 그 암호화폐를 삼가 동시에 우리의 원하는 그 사람, 판 사람한테 넘어가지 재단이나 그 운영사, 뭐 또는 어떤 사람은 뭐 송가병 씨가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모든 원하는 내가 최초로 매수를 한 그, 암호화폐를 판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뭐 이 절차는 제가 이전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이 KOK가 상장이 돼 있는 거래소에서 KOK를 저희가 매수를 했을 경우에 이 매수한 거를 KOK 내 지갑으로 넣는 거다. 요게 스테이킹이에요. 요, 아, 스테이킹이 아니고 요렇게 내 지갑으로 보내놓는 게, 여기에서 이제 입금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스테이킹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원화로 존재를 하는 경우는 여기까지다. 방금 보셨던 여기에 내가 어, 해외 거래소 KOK가 상장이 돼 있는 내 개인 지갑에,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 KOK가 상장이 되어 있는 그 거래소에 있는 내 지갑에 KOK를 산 게 들어와 있어요. 요거를 KOK 지갑으로 옮겨 놓은 다음에 하는 게 이 행위를 하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순서대로 쭉 하면은 저희는 저희 지갑에 들어있던, 아까 어, 여기에서 보셨던, 여기에서 그만큼의 개수가 빠져나가 버려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는 거는 아까 KOK 500개를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KOK를 몇 개의 개수로 스테이킹을 했든지 했을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USDT도 똑같아요. 그럼 거기에 스테이킹을 하고 나면은 자산이 표기가 딱 되는데 그 자산 표기가 US 달러로 표시가 돼 있죠. 왜 US 달러로 표시가 돼 있냐면은 그 개수 곱하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죠. 그 플랫폼 가격, KOK면 KOK, 비트면 비트, 이더면 이더, USDT면 USDT의 플랫폼 가격 곱하기 내가 뭐 KOK로 했으면 KOK를 뭐 100개, 이더리움 뭐 0.5개, 뭐 이더리움 한 개, 비트코인 0.02개,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를 각각의 암호화폐의 플랫폼 가격을 곱해가지고 스테이킹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신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가장 맞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피해자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한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추가로 스테이킹이 도대체 뭐냐? 스테이킹은 여- 여기에서 어, 스테이킹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여기에 근거를 하나 이렇게 어, 갖다 붙였어요. 이거는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를 구글에 들어가서 이미지에 스테이킹을 치고 검색을 한 다음에 이미지를 딱 띄워보면은 이런 금고가 나와요. 금고 안에 우리는 비트코인, 제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USDT, 테드, 그 다음에 KOK, 이런 것들을 여기에, 잡아놓고 잠궈버리는 거예요. 금고 속에 꽉 잠가 놓는다는 게 스테이킹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킹을 어떤 사람은 고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예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투자는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어디에 쓰는 거지요. 그런데 스테이킹은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유통이 되고 있던 일정 유통량을 줄이는 역할을 스테이킹을 함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본래 스테이킹은 이런 그 트랜잭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하는 역할도 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스테이킹을 하면은 일정 부분의 그 이자율이 아닌 보상률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리워드라고 해가지고 주어지는 것, 그거를 저희가 받고 있죠. 근데 스테이킹을 하면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스테이킹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가격 변동이 없어요. 가격 변동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 크기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근데 이게 변동폭이 너무 큰 그런 그 잡코인을 스테이킹을 했을 때 보상률이, 보상률이 비트 이더에 비해 가지고 그런 잡코인들 변동성이 큰 거래소의 가격 변화가 엄청나게 큰 이런 것들은 보상률이 높아요. 반대로 비트나 이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 보상률이 되게 낮아요. 근데 스태킹을 하면은 보상을 받기는 하는데 그 단점이 최악의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가격이 변동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거래소에서 가격이 변동이 되는 거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할 당시에 여기에 이 이더리움이 한 3,000달러를 했는데 이게 스테이킹을 딱 하자마자 2,500달러가 되고 뭐 2,000달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루 만에도 사실은. 근데 이, 이 하루 만에 500달러를 까먹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1,000달러를 그 1,000달러만큼의 가격 하락이 됐다. 그래서 2,000달러밖에 안 됐더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찾아 나오는 거는 요대로 이 사람이 한 개를 넣었으면은 한 개를 그대로 가져 나오고 보상받은 거 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가져 나오지요. 그런데 스테이킹을 할 당시에 한 개를 샀던 가격이 3,000달러였는데 2,000달러가 돼버렸다. 이게 뭐 어, 일주일 후에는 그랬고 이게 한 45일 후에는 한 2,500달러가 됐다. 그러면 보상 조금 받고 내가 가지고 있던 본래 3,000달러짜리가 2,500달러가 됐으니까 보상이 그 사이에 500달러만큼만 되지 않을 거.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거꾸로 3,000달러로 3,000달러짜리를 사가지고 한 개를 사가지고 스테이킹을 했는데 한 45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스테이킹을 45일 기간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했을 때 이게 3,500달러가 됐다. 팔 때 돼가지고. 그러니까 스테이킹이 완료가 되고 보상받은 것까지 같이 내 손아귀에, 내가 가지게 될 때쯤 됐을 때, 그때 이 거래소의 가격이 3,500달러가 됐다. 그러면 500달러를 그냥 번 거지요. 이런 경우는 정말 해피한 경우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내가 거래소에 있는 내 지갑에다 넣어놓고 내가 매수를 한 거를, 거래소에서 매수를 한 거를 그 가격 변동에 따라 가지고 바로바로 이를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할 수 없는 게 스테이킹이다. 이 내용은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이런 법적 싸움을 하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스테이킹 지갑에 들어있는 요 그 이더리움,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어, 테드 이거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이더리움 가격이라든가 비트코인 가격이 더 높게 책정이 돼요. 저희가 스테이킹에 들어있는 개수를 입출금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거보다 더 높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150만 불, KOK를 50개를 단순 계산을 했을 때는 150만 달러예요. 150만 달러면은 이거는 요 그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끝 단위가 요게 100만 단위라 그랬죠. 요게 밀리언이니까 400만 달러예요. 근데 150만 달러면 1.5 밀리언인데 비트코인만 해도 거의 5억 달러 정도가 되고 이더리움 같은 이그 USDT 같은 경우에도 1억 한 4,700만 달러. 그러니까 KOK는 생각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이 이렇게 그 초창기에 KOK가 많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비트이더 USDT 이런 것을 가지고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 다시 내주지는 지금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매도를 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매도를 해서 USDT 테드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거를 요거는 USDT 테드니까 똑같이 이걸 가지고서 뭘 매수를 하자는 거예요. KOK를 매수를 하자는 거지요. 그럼
KOK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KOK에 대한 매수세가 엄청나게 증가를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는 것만 해도 뭐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매수세가 증가가 되면은 거래소에 한 18만 명 정도가 KOK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이 매수세는 증가를 할 것이고 결국에 KOK의 가격은 상승이 된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거다는 거죠. 그러려 그러면은 비트이더 USDT를 찾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아, 우리의 손실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적 진행 과정 속에서 뭘 하고자 하느냐? 바로 그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찾아서 거기에 현재 몇 개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은 입출금 내역서라는 거는 입금 내역서, 입금 개수와 출금 개수가 있을 거고, 그 출금은 왜 출금이 됐을 때 각각이 왜 출금이 됐는지, 출금이 되는 그 상세 내역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편취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배임 행위를 한 부분을 법적으로 어, 법으로 묻겠다는 거지요. 그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제대로 좀 드리려 그러면은 제가 몇 번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서 한 뭐, 한 8시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한 그 정도는 설명을 드려야지 전반적인 거를 나름 정말 그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좀 참조를 하시고 적어도 여러분들 주변에 뭐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린 이유는 그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서도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근데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 또는 그 많은 소개를 한 사람들이 요거도 먹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 쉬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좀 전달을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일들이 그냥 묻혀버리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됐는데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러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드러 맞아도 두드러 뭐 저거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는 한에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힘을 좀 더 발휘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김판정 씨 구속돼 있잖아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 좀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를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 참여를 좀 해주시는데 동참을 해주시면은 더 큰 힘이 나겠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 지금 저희가 그 법적인 그 고발 조치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한 1년
고발 조치를 한 기준으로 해서는 1년 한 10개월 정도가 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기간만 따졌을 때는 3월부터라고 봤을 때 1년 한 8개월. 그런데 이게 불송치가 한 번 됐고, 불송치가 된 거를 검찰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3일 만에 이거는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불송치한 관할 서로 돌려보낸 상태고, 그리고 그 언론사 기자분이 저한테 주신 자료 내용상으로는 불송치가 됐는 게 재수사를 하라고 검찰에서 돌려보낸 퍼센테이지가 2021년도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1.6%밖에 안 돼요. 이 이야기는 그만큼 그 불송치가 된 게 재수사를 하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예요. 웬만하면은 뭐 불송치된 거를 거기서 수사 종결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는 재수사를 하라고 돌려보낸 상태라는 거는 결국에 저희가 오늘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일단 입출금 내역, 입출금 통계 자료,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KOK 출금에 대해 가지고는 입금은 없는데 왜 다빈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출금 자료에는 다빈치까지 해서 5개가 돼 있어요. 거기에는 이 뭐죠? 해지자 수까지 또 그 날짜까지 몇 명이 약 15만 명이 해지를 한 걸로 나와 있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입출금 통계 자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뭐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불송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거는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뭐 시간 본 것도 아니고 장기간 본 것도 아니고 7월 1일에 접수가 됐는 게 7월 3일에 재수사 요청을 하는 뭐 공문이 그렇게 발행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받았는 웹 발신 메시지 상으로는 7월 3일에 재수사 요청을 한 걸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저한테 웹 발신 메시지로 알려줬고, 그러고 나서 재수사가 좀 이루어졌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재준수까지는 했고,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그 경찰관이 지금 상당히 뭐 곤욕을 치르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 3주 정도간 연락을 해도 연락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고, 그전에는 서울시경에 민원을 넣었는데, 경찰이 하는 작태가 결국에는 민원에 대해서 서울시경은 그 부실 수사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이거를 민원을 넣었는데 그 사람한테 답변을 들어라.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나 광역수사대 이런 쪽에서 그 내용을 보고서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조언을 준 경찰청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다시 강남경찰서로 넘어와 있고 그 담당 답변을 해야 될 사람은 장기 출장 중이고 이런 정말 제가 보기에는 개판 5분 전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찰에 하는 그 작태가 정말 화가 나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럴 바에는 수사에 대한 부분이 그 7월 19일 이후로 뭐 가상자산 소비자 이용자 보호법 거기에 준해 가지고 그 수사를 검찰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시행령이 발효가 됐으니까 그쪽에서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저희의 심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아신다면은, 어, 많은 분들이 또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뭐,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소개한 사람들한테는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거를 물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스스로 답변을 하기가 정말 힘들으실 거예요. 그러니 꼭 그 영상을 통해서라도 좀 보시고 이해를 좀 하시도록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우리 피해자가 뭐, 저는 한 80만 정도로 보는데, 개개인의 인맥을 따진다면은, 분명히 그 경찰 수사에 직접적인 관여는 못하지만은 이거를 이슈화하는 데에 힘을 실어줄 줄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좀 일정 조율을 좀 해가지고 저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설명을 제가 할 수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